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오전 9시 30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됩니다. 이 전 대통령은 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 등 20여 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을 트위터로 전격 경질하고 후임에 마이크 폼페이오 CIA 국장을 내정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표적인 대북 강경파로 외교 수장이 교체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4년 연임의 대통령제로 헌법을 바꿔 오는 2022년부터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르는 안을 사실상 제안했습니다. 6월 개헌의 필요성도 다시금 강조했습니다. 오늘은 서울 등 대부분 지역의 한낮 기온이 20도를 웃돌아 5월 초순의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기승을 부리던 미세먼지는 남서풍이 강하게 불면서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뉴스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뇌물수수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오전 9시 30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됩니다. 검찰 조사를 받는 역대 5번째 전직 대통령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논현동 자택에서 변호인단과 최종 방어 전략을 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인수 기자 연결합니다. 장 기자, 그곳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출석이 3시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을 앞두고 이곳 사저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드나드는 사람이나 차량은 눈에 띄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영 씨도 이번 검찰 수사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는데요. 이곳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약 1시간 전쯤 자택에 불이 켜졌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일찍 일어나 검찰 출석을 현재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택 안에는 이 전 대통령과 김윤옥 여사가 머물고 있는데요. 집 안은 매우 조용하지만 집 주변엔 어제부터 100여 명의 취재진이 자리를 잡고 장사진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 2시간 반쯤 후면 이곳을 출발하게 될 이 전 대통령의 모습을 담기 위해서입니다. 경찰도 이곳 자택과 검찰 청사 주변 등에 500명의 병력을 배치해놓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 경찰은 이 전 대통령 자택 주차장 입구에 철제 펜스로 폴리스 라인을 설치하고 일반인들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3시간 후면 이 전 대통령은 차에 탑승한 채 이곳 주차장 입구를 나와 검찰 청사로 향하게 되는데요. 차를 타고 이곳을 출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사실상 그의 얼굴을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현재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에 진보단체 회원 1명이 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네, 검찰이 9시 반까지 출석해달라고 통보를 했는데요. 이 전 대통령 언제쯤 자택 출발할 것 같습니까? 네, MB정부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김효재 전 수석은 어제 기자들을 만나 검찰이 요구한 대로 예정된 시간에 맞춰서 검찰청사에 나가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찰이 요청한 시간이 9시 반이니까 이 전 대통령은 이곳에서 9시쯤 늦어도 9시 10분이면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이 전 대통령의 이동 경로도 사전 협의를 통해 정해졌습니다. 다만 보안과 안전 문제 때문에 동선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청와대 경호처가 제공한 차량을 타고 검찰 청사까지 이동하게 됩니다. 검찰 청사까지 이동하는 중에는 경찰 순찰차와 경찰 모터사이클 여러 대가 이 전 대통령의 차량을 호위할 계획입니다. 경호처와 검찰은 10여 명의 경호 인력을 이곳 자택으로 보내 이 전 대통령의 경호를 책임지게 됩니다. 또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낸 맹형규 전 장관이 이곳 자택부터 검찰청사까지 이 전 대통령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이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소환조사에서 검찰과 이명박 전 대통령 양측이 가장 집중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은 바로 뇌물수수 혐의입니다. 검찰이 밝힌 뇌물 액수가 110억 원대에 이르는데요. 양측 모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입니다. 강현석 기자입니다. 20개가 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 가운데 핵심 쟁점은 단연 뇌물죄입니다. 도덕적 비난은 물론 형량도 가장 무겁기 때문에 검찰 수사의 승부처로 볼 수 있습니다. 검찰이 지난 주말 측근들을 소환한 것 역시 뇌물죄를 밝힐 증거를 마지막까지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까지 수사로 드러난 뇌물 액수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와 삼성의 다스 수임료 대납 금액 등
민간에서 받은 돈을 합해 110억 원대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17억 원에 이르는 국정원 특활비는 돈을 건네고 받은 쪽 모두 점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실토했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김백준 전 기획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김 전 기획관은 방조범, 이 전 대통령을 주범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검찰은 삼성이 대납한 다스의 수임료 70억 원을 이 전 대통령에게 제공한 뇌물로 보고 있습니다. 2명의 재산관리인을 구속하면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 다스의 실주주, 실제 주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삼성이 다스의 주인이 이 전 대통령임을 알고 뇌물 차원에서 돈을 건넸다는 얘기입니다. 만사 형통으로 불리던 형과 맞사이를 통해 불법으로 받은 돈 30여 억 원도 이 전 대통령을 겨누는 비수가 되고 있습니다. 당시 후보 신분이어서 뇌물죄 적용은 불가하다는 이 전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검찰은 대통령 당선이 확정적이었던 만큼 사전 수뢰죄를 적용하면 처벌이 가능하다고 못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현섭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세계일보입니다. 퇴임 뒤 검찰 수사를 받은 4명의 전직 대통령에 이어 오늘 또 한 명의 전직 대통령이 검찰청 포토라인 앞에 섭니다.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인데요. 신문은 비극의 헌정사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언제쯤 퇴임 이후에도 국민의 존경을 받는 대통령을 볼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만나는 인사에 따라 의자의 급을 달리해서 자주 논란의 중심에 섰던 아베 총리. 이번 서훈 국가정보원장과의 회동에 앞서 아베 총리가 서 원장에게 어떤 의자를 내줄지 관심이 쏠렸는데요. 지난해 12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방문 때는 자신보다 낮은 의자를 내줬던 아베 총리지만 어젠 서 원장에게 자신과 같은 높이의 이른바 동급 의자를 내줬습니다. 재팬 패싱 우려가 나오면서 북한 정보가 필요한 일본이 서 원장을 환대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 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부양가족 수를 부풀린 청약 위장 전입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우선 오는 16일 모델하우스를 여는 서울 대포주공 8단지 당첨자들을 대상으로 첫 단속이 이루어질 예정이라는데요. 방문조사와 서면조사 등을 통해 위장 전입 여부를 가려낼 계획이며 앞으로 다른 단지, 특히 청약 과열이 예상되는 분양단지로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한국일보입니다. 공공 분야의 채용 비리가 잇따르면서 공기업 공책에 지원했던 취업 준비생들의 점수 공개 요청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개인 점수는 물론 전형별 합격점과 경쟁률, 등수를 공개해서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건데요. 이에 대해 담당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일괄적으로 공개를 지시하면 기관의 자율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또 합격선을 공개할 경우 점수가 낮은 곳에 지원자가 몰리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공기업의 채용 정보 공개 기준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혐오 시설이라는 주민 반대 경영 악화와 인력난까지 겹치면서 청량리 정신병원이 이달 말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청량리 정신병원은 지난 1945년 문을 연 국내 첫 정신병원인데요. 일각에선 낮은 의료 수가 등의 열악한 의료 환경도 73년 된 병원이 문을 닫게 된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20년 된 맥도날드 신촌점도 다음 달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젊은 층의 붐비는 핵심 상권에서 빠지는 건데요. 업계는 치솟는 임대료와 소비층 변화, 최저임금 인상 여파 등을 폐점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평안한 노후를 위해서는 경제적 준비뿐 아니라 시간을 보내고 관심사를 나눌 수 있는 친구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이 노후 생활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친구 관계가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은퇴 뒤 사회생활에서 쌓았던 폭넓은 인간관계, 이른바 마당발 인맥을 유지하려다간 오히려 경제적 부담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은퇴 이후를 대비하려면 많은 친구를 사귀기보다 어려울 때 의지할 수 있는 완전 절친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신문은 조언했습니다. 한겨레입니다. 시리아 내전이 7년째 계속되면서 수십만 명의 생명을 빼앗고 있습니다. 1,300만 명의 국내외 난민이 발생했고 시간당 250명의 시리아 현지 어린이들이 피난을 떠나고 있다는데요. 교육시설에 대한 공격이 급증하면서 학교 3분의 1이 파괴돼 절반에 가까운 난민 아이들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300만 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전쟁 말고는 아무것도 모른 채 자라고 있다는 설명인데요. 이 폭력이 영속적으로 종식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영향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신문은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화제의 이슈를 키워드와 함께 살펴보는 투데이 핫 이슈 시간입니다. 정봉주 전 의원이 자신에 대한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기자 6명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기사 내용은 전체적으로 허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정봉주 진실공방 가열입니다. 어제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한 정 전 의원과 변호인단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해당 기자들을 고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서울시장에 출마하려는 정 전 의원의 낙선을 목적으로 몇몇 언론이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며 충분히 팩트체크를 하지 않은 언론의 행태가 문제라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그제 정 전 의원은 성추행 시기로 폭로된 당일의 행적을 사진과 함께 공개하며 보도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는데요. 이후 2011년 12월 23일 정 전 의원을 수행해 렉싱턴 호텔에 데려줬다는 주장이 나온 반면 정 전 의원의 결백을 입증할 증거 사진이 발견됐다는 제보가 등장해 진실 공방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동료 간 말다툼 때문에 해고가 됐다? 선뜻 이해가 되지 않으실 텐데요. 말다툼이 벌어진 곳이 하늘을 날고 있는 비행기 조종석이었다면 어떨까요? 지난해 9월 20일 인천공항을 떠나 로마로 향하던 아시아나 항공기 조종석에서 언쟁이 벌어졌습니다. 장거리 노선의 경우 안전을 위해 기장 2명, 부기장 2명이 탑승해 한 팀씩 교대로 운항을 하는데요. 조종관을 넘겨받기 위해 인수인계를 하는 문제를 두고 기장 간 말다툼이 벌어진 겁니다. 기장 한 명은 사표를 썼고 다른 한 명은 회사 측에 해고 조치를 내렸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 항공업계 관계자는 말싸움이 커져 몸싸움으로 번졌다면 항공기 안전에 치명적일 수 있는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해 이 같은 조치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주인을 찾지 못한 유기견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안락사되고 마는데요. 한 동물병원이 안락사를 앞둔 유기견을 개장수에게 넘겼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남 광양의 한 동물병원 앞 한 남성이 강아지를 자신의 차에 싣습니다. 지자체로부터 동물보호센터 운영을 위탁받은 동물병원이 유기견 5마리를 개농장 운영주에게 넘기다가 적발된 겁니다. 해당 동물병원 원장은 철창에 갇히는 유기견의 모습을 본 행인이 항의하자 어차피 내가 죽일 개들 무슨 상관이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동물병원 측은 광양시가 경위 파악에 나서자 본인이 키우겠다고 해서 준 것이다. 개장수인 줄 몰랐다라고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광양시는 고의성 여부를 떠나 유기견을 분양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보고 위탁 운영했던 동물보호센터를 현장에서 폐쇄했다고 합니다. 믿지 못할 사람에게 어떤 일이나 물건을 맡길 때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고 하죠. 그런데 베트남의 한 재래시장에서 생선을 파는 듯한 모습을 한 고양이 사진이 SNS에 올라와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생선 파는 고양이입니다. 베트남 북부 항구 도시 하이퐁의 한 재래시장. 베트남 전통 복장을 한 채 생선을 지키고 있는 고양이 한 마리의 모습이 눈길을 끄는데요. 이 사진은 지난 7일부터 SNS에 올라오기 시작했고 누리꾼들이 앞다퉈 공유하며 10만 명 이상이 좋아요를 눌렀다고 합니다. 미국의 한 인터넷 매체에 따르면 이 고양이의 주인은 재래시장과 가까이 살면서 익살스러운 사진을 찍어왔는데요. 그러던 중 고양이에게 옷을 입혀서 생선 파는 상인을 돕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고 덕분에 고양이는 시장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핫 이슈였습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비서 성폭행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충남도청을 전격 압수수색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이준범 기자입니다. 검찰은 충남도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도지사실과 도지사 관사 2곳이 대상으로 검사 3명과 수사관 16명이 투입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 장소로 지목된 곳은 아니지만 정황 증거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도지사와 수행비서라는 상하관계에서 저항하지 못했다는 김지은 씨의 주장과 성관계에 강제성은 없었다는 안희정 전 지사의 진술이 엇갈리면서 두 사람 관계를 따져보려면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 성폭력 상담소 협의회는 미투 운동을 왜곡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또 다른 피해자가 등장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말을 할 수는 지금 없습니다. 제보가 있고 다른 피해가 있다고 알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에 대해 안전지사의 변호인 측은 전혀 확인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택시 부르는 앱 카카오택시 많이들 사용하실 텐데요. 카카오택시 측이 돈을 더 내면 택시를 우선 배정해주는 시스템을 내놨습니다. 경제플러스 박재훈 기자입니다. 그동안 무료였던 카카오택시가 부분적으로 유료화됩니다. 돈을 더 내면 우선적으로 빈 택시를 배차해주는 방식이 당장 이번 달 말 도입됩니다. 혼잡 시간대나 강남역 등에서 택시를 잡기 어려운 문제를 해소하고 자체 수익 모델을 만들기 위한 조치지만 이 같은 로또는 시간이 갈수록 선택이 아닌 기본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여 결과적으로 택시비가 인상되는 거란 부정적인 전망도 나옵니다.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쓸 때 현지 통화가 아닌 원화 결제를 선택한다면 사실 결제 금액의 3%에서 많게는 8%까지 수수료가 더 붙습니다. 아직 많은 분들이 모르는 해외 원화 결제 DCC 서비스란 것 때문입니다. 수수료가 4%일 때 $100짜리 물건을 사면서 원화로 결제한다면 4,000원 이상을 더 내야 하는 셈입니다. 개인으로 보면 많지 않아 보이지만 작년 한 해만 이 수수료로 1,000억 원 가까이가 빠져나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DCC 서비스를 오는 7월부터 사전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또 복잡하게 만든 부가 서비스 이용 조건도 단순하게 고치라고 카드사들에 주문했습니다. MBC 뉴스 박재훈입니다. 밤사이 세계입니다. 미국 엘라바마주의 한 고속도로에서 고등학생들을 태운 버스가 다리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버스 한 대가 다리 15m 아래 넘어져 있습니다. 사고 당시 미 휴스턴의 한 고등학교 밴드부 소속 학생 40명과 성인 6명이 타고 있었는데요. 플로리다주에 있는 디즈니월드로 봄나들이를 다녀오던 도중 버스가 도로를 이탈하면서 추락한 겁니다. 운전자가 숨지고 최소 20여 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미 CNN 방송은 보도했는데요. 사고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나폴리와 가까운 이탈리아 남부 카스르타 마을이 토네이도로 쑥대밭이 됐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젯밤 최대 시속 220km에 달하는 토네이도가 마을 곳곳을 덮치면서 주택 여러 채가 훼손되고 구조물이 쓰러지는 등 주차된 차가 파손되는 등 피해가 잇따른 건데요. 외국인 1명을 포함해 8명이 다쳤습니다. 북서부 베네치아는 강풍과 악천후로 물난리가 났습니다. 도심 한복판에 최고 수위 1m가량 물이 찼고 관광객들은 큰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일본 도쿄의 한 주택에서 태아 시신 7구가 나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3년 전까지 산부인과 의사가 살던 곳인데요. 집주인이 바뀌면서 주택 보수 작업을 하던 도중 세면장 바닥 아래서 병 속에 담겨 있는 태아 시신을 발견한 겁니다. 도쿄 경시청은 산부인과 의사였던 전 집주인이 사산이나 낙태 등으로 사망한 태아를 보관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보도블록이 볼록 솟아오르면서 뿌연 연기와 함께 강한 폭발이 일어납니다. 충격으로 사다리에서 작업하던 인부가 그대로 바닥으로 꼬꾸라지죠. 공사 작업으로 인해 지하 전기선이 파손되면서 폭발로 이어진 건데요.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당시 상황을 목격한 이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밤사이 세계였습니다. 이번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게 될 서울중앙지검으로 가보겠습니다. 조국형 기자. 네, 검찰이 주말부터 질문지 작성 등 소환조사 준비에 심혈을 기울였는데요. 이 전 대통령에게 물어볼 부분이 상당히 많겠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제가 밤 10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퇴근을 했는데요. 그때까지 수사팀 방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이 전 대통령에게 물어볼 그 혐의들이 많기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만 줄잡아 20가지 안팎이기 때문에 검찰 질문지는 A4 용지로 100장을 훌쩍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어제 밤늦게까지 질문지 작성 마무리 작업에 몰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2개 부서로 나뉘어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대면 조사 역시 2부서의 부장이 번갈아 진행을 하게 되는데 뇌물과 특활비 부분은 송병호 특수 2부장, 가스 관련 부분은 신봉수 첨단범죄수사 1부장이 맡게 됩니다. 또 조사가 이뤄지는 전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하기로 이 전 대통령 측과 협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조사를 최대한 일찍 마치려 한다면서도 단 한 차례만 소환하는 만큼 진행 상황에 따라 조사가 늦게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긴장감이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긴장감이 흐르는 가운데 검찰 관계자들이 일찍 나와서 소환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일단 검찰은 어젯밤 9시부터 소환을 대비해서 청사 전체를 비웠고 자정부터 통제했습니다. 출입로는 폐쇄된 상태로 현재 중앙지검 경내로 일반인은 들어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 중앙지검 각 부서에서 차출된 인원들이 새벽 4시부터 청사 경비에 투입된 상태입니다. 취재진 역시 오전 5시부터 비표를 받아야만 청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니까 말 그대로 철통 보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되는 건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서 약 1년 만인데요. 그 때문에 어제 하루 동안 이곳은 준비 작업으로 매우 분주했습니다. 어제 오후에 취재진 포토라인이 설치가 됐고 이 전 대통령이 잠시 뒤 소감을 말할 위치 역시 어제 마련이 됐습니다. 촬영을 위해 내외신 취재진 100여 명이 이곳에서 회의를 거듭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어제 오후 늦은 시간에는 이번 수사를 총괄하고 있는 한동훈 3차장 검사가 포토라인 부근에 내려와서 직접 현장 상황을 파악하는 등 이곳의 긴장감은 어제부터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이었습니다. 투데이 현장입니다. 지난 겨울 전국 곳곳에서 얼어붙은 하천에 구멍을 뚫고 물고기 잡는 축제들이 많이 열렸죠. 그런데 정작 축제가 끝난 뒤 일부 하천들이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김수산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지자체가 주최한 송어축제가 열렸던 경기도의 한 하천. 깨끗한 7수에서만 서식하는 버들치와 빙어까지 산다는 곳인데요. 축제 중이던 3주 전만 해도 꽁꽁 얼었던 얼음이 다 녹아 사라진 대신 주변 곳곳에 쓰레기 더미가 눈에 띕니다. 사람들이 버리고 간 음료수 캔과 페트병까지 종류도 다양한데요. 즐기는 것도 좋고 먹는 것도 좋고 다 좋아요. 근데 뒤처리를 항상 내 쓰레기 내가 깨끗하게 정리정돈을 해주고 가야. 하천 안쪽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물을 가둬 얼음판을 만들고 낚시를 했던 곳인데요. 이렇게 축제 기간 동안 하천을 막았던 둑 주변에는 죽어서 썩어가고 있는 송어가 천지입니다. 죽은 송어에 두간에 갇힌 물은 그대로 썩어버리면서 부유물이 생기고 있는 현장. 송어 축제가 열렸던 또 다른 하천으로 가봤습니다. 하천 주변에 쓰레기들이 널려 있는 건 물론이고 땅을 파보니 생활 쓰레기들까지 발견됩니다. 축제가 끝난 뒤 쓰레기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그냥 태워버리거나 파묻은 걸로 추정되는데요. 비가 내리면 이런 쓰레기들에서 나온 오염물질이 북한강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다는 게 하류 지역 어민들의 얘기입니다. 제철 다슬기와 민물고기를 잡아야 하다 보니 속이 타들어간다는데요. 죽으면 물 오염되잖아. 산에서 나오는 트럼 나오는 집 끊으면 걔도 60어종이란 말이야. 그럼 우리가 그만큼 손해보는 거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곳곳에서 겨울 축제가 열리고 있지만 정리와 복원은 나 몰라라. 내년에도 깨끗한 송어와 하천을 만나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투데이 현장이었습니다. 투데이 별별 영상입니다. 유아용 장난감 자동차가 비행기로 변신할 수 있을까요? 현대파 라이트 형제의 별난 도전 만나보시죠. 커다란 날개를 달고 상공으로 떠오른 장난감 자동차. 만화에서나 볼 법한 모습인데요. 미국의 무선 조종 비행기 애호가들이 준비한 실험입니다. 30년 이상 아이들의 사랑을 받아온 장난감 자동차인데요. 이 하늘을 날 수 있을지 궁금해서 장난감 자동차에 전기 모터와 프로펠러 등을 장착했다고 합니다. 만드는 데는 하루가 걸렸지만 시행착오 끝에 하늘에 띄우기까지 4개월 반이나 걸렸다는 이 장난감 자동차 비행기. 하지만 얼마 날지도 못한 채 이렇게 추락하고 마는데요. 다음번에 문제점을 보완해서 창공을 멋지게 가르면서 나는 모습 볼 수 있었으면 하네요. 중국 원난성에서 촬영된 CCTV 영상인데요. 차량 통행이 뜸한 새벽 갑자기 도로를 가로지른 이 청년. 중앙분리대를 잡고 막무가내로 흔듭니다. 자, 이를 말리러 달려온 친구가 청년의 옷을 잡아당기자 이렇게 길이 50m에 달하는 중앙분리대가 도미노처럼 주르륵 하고 쓰러지고 마는데요. 당시 이 청년들은 술에 취해 있었다고 알려졌는데 이 철없는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지금쯤 엄청 후회하고 있지 않을까 싶네요.
초고속 카메라로 이 맨눈으로 보기 어려운 찰나의 순간을 담아내는 괴짜들이 있죠. 영국의 촬영가들이 또 한 번 새로운 시도를 했습니다. 흰색 작업복을 입고 종이 앞에 서 있는 두 남성. 자, 그 순간 빨간색부터 노란색까지 선명한 색상들을 이들을 향해 뿌려집니다. 영국의 영상 제작가인 더 슬로모 가이즈가 이 붓 없이 1초 만에 그림 그리기에 나선 건데요. 이를 위해 15리터의 페인트를 4개의 공기 압축 탱크에 채워서 순식간에 발사시켰다고 합니다. 서 있던 자세 그대로 종이 위에 흔적이 고스란히 남았는데요. 이 온몸에 묻은 페인트를 지우는 것도 참 일일 텐데 이 볼거리를 선사하기 위한 이들의 열정은 정말 아무도 못 말릴 것 같네요. 아래 위로 2개의 날개가 있는 비행기가 미국 캘리포니아 상공으로 날아오릅니다. 그런데 이 비행기 좌석에서 일어나 날개 위로 올라가는 이 남성. 과감히 비행기 날개에 거꾸로 매달리는 고개를 선보이는데요. 자, 이것도 시시한지 이 스턴트맨은 비행기 날개 끝에서 뛰어내리는 묘기까지 보여줍니다. 13살 때부터 고공 묘기를 해온 스턴트맨 브라이언 피츠인데요. 브라이언 피츠 2가지 고공 스턴트를 완벽하게 성공했네요. 그리스의 바다 한가운데서 한가로이 다이빙을 즐기던 잠수부. 근데 그의 등 뒤에 거대한 문어가 딱 달라붙어 있습니다. 날 두고 가지 마요, 제발. 이 발판 다리로 이 잠수부의 어깨를 감싸 안는데요. 끌징긴 이 문어를 뿌리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잠수부. 앞으로 이 바다로 나가면 문어도 조심해야겠네요. 네, 지금까지 투데이 별별 영상이었습니다. 이번 주가 세계 녹내장 협회가 지정한 녹내장 주간이라고 하죠. 소리 없는 시력 도둑으로 불리는 녹내장. 초기 자각 증상이 없는 데다가 수술 시기를 놓치면 시력을 잃을 수 있는 무서운 질환인데요. 녹내장으로부터 소중한 내 눈을 지키는 방법 알아봅니다. 녹내장은 황반변성, 당뇨 망막증과 함께 3대 실명 질환으로 꼽히죠. 먼저 안압이 급격하게 상승해서 시신경이 망가지는 급성 녹내장은 심한 통증 때문에 응급실을 찾았다가 발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빨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실명을 막을 수 있습니다. 더욱 위험한 건 국내 녹내장 환자의 90%가 해당되는 만성 녹내장입니다. 녹내장의 경우에는 대부분 시신경이 서서히 약해지기 때문에 본인이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시야 결손을 느낄 정도면은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녹내장은 본인 증상과 상관없이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녹내장은 한번 발병하면 완치할 수 없는데요. 손상된 시신경은 영원히 회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녹내장 치료의 목적은 시신경 복구가 아니라 병의 진행을 막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눈에 안약을 넣어 안압을 낮추는 방식으로 치료하지만 안약이나 레이저 치료로도 안 되면 수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안압을 조절해주는 안약을 점안하는 것만으로 진행을 막을 수 있지만 약으로 조절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안압을 낮춰주는 녹내장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녹내장은 조기 발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발병률이 높아지는 40세 이상 또는 40세 이전이라도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은 만성 질환자, 고도 근시 환자 같은 고위험군은 1년에 한 번 이상 안과 정기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또 엎드리거나 옆으로 누워 자는 자세, 한꺼번에 술이나 커피를 많이 마시는 등의 안압을 높이는 행동도 자제해야 한다는군요. 지금까지 스마트 리빙이었습니다. 활기찬 아침 투데이 연애톡톡입니다. MBC 간판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이 잠정 종영에 들어가면서 당분간 멤버들도 볼 수 없게 됐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10년 이상 국민 예능으로 활약해온 무한도전이 존폐를 놓고 고심한 끝에 오는 31일 방송 이후 잠정 휴식을 결정했습니다. 무한도전을 만든 김태호 PD는 올 가을 이후 무한도전 2번째 시즌이나 완전히 새로운 예능으로 돌아올 예정인데요. 김태호 PD와 무한도전 멤버들이 함께 복귀할지는 확정되지 않아 이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무한도전 멤버들은 시청자와 잠시 아쉬운 이별을 고하게 됐는데요. 일단 다음 달부터는
새 출연자와 새 포맷으로 구성된 신개념 예능이 방송됩니다. MBC 예능 나 혼자 산다가 콘텐츠 영향력 1위에 오르며 화제성을 입증했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멤버 전현무와 한혜진 씨의 열애 공개 뒷이야기가 전파를 타며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최근 연예 매체들도 두 사람이 일본 데이트를 즐겼다고 보도하며 러브스토리에 집중하고 있어 전현무와 한혜진 씨가 동반 출연 중인 나 혼자 산다에 대한 시청자의 관심도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나 혼자 산다에 이어 콘텐츠 영향력 2위에는 복면가왕이, 3위는 라디오스타, 그리고 4위에는 무한도전이 오르며 MBC 예능의 막강한 인기를 보여줬습니다. 화제의 개그 걸그룹 셀럽5가 가수 백지영 씨의 콘서트에 깜짝 등장했습니다. 셀럽5는 송은이와 김신영, 안영미 씨를 개그우먼들이 뭉친 프로젝트 그룹인데요. 복고풍 댄스로 웃음 가득한 퍼포먼스를 펼쳐 화제의 중심에 섰죠. 최근 백지영 씨의 콘서트를 찾은 셀럽5는 셀럽이 되고 싶다는 노래로 무대를 장악하며 큰 환호를 받았는데요. 관객들의 앙코르 요청이 쇄도하자 KTX 출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개그감을 뽐내 웃음을 안기기도 했습니다. 짧은 연예계 소식 정리했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화이트데이인 오늘 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배우 공유 씨가 사탕을 받고 싶은 남자 스타 1위에 꼽혔습니다. 그 뒤를 이어 한류 스타 박보검과 송중기 씨가 올랐는데요. 이 세 사람은 2년 연속 1위에서 3위를 나란히 차지해 변함없는 인기를 보여줬습니다. 반면 남성들이 사탕을 주고 싶은 여자 스타 1위에는 가수 겸 배우 수지 씨가, 2위에는 걸그룹 AOA의 멤버 겸 배우 설현 씨, 3위는 가수 아이유 씨가 차지했습니다. 국민 배우 안성기 씨가 중학교 동창으로 54년 중마고우인 가왕 조용필 씨에게 데뷔 50주년 축하 영상을 보냈습니다. 안성기 씨는 친구 조용필은 평범하지만 가수 조용필은 진짜 거인이라며 항상 기대감을 갖게 하는 가수라며 표현했는데요. 꽃피는 동백섬에. 안성기 씨는 애창곡이 조용필 씨의 히트곡 돌아와요 부산항에라며 직접 한 소절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연예톡톡이었습니다. 오늘 출근길은 가벼운 옷차림으로도 괜찮겠습니다. 특히 포항의 경우는 현재 13.6도로 3월 중순의 아침 기온으로는 지난 관측이 시작된 1943년 이후 가장 높은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낮에는 더욱더 따뜻해질 텐데요. 서울의 기온이 20도, 광주 23도, 구미는 24도 등으로 남부지방 곳곳에서는 조금 덥게도 느껴지겠습니다. 날이 따뜻해져도 미세먼지가 유입되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전국에서 미세먼지 농도 보통에서 좋음을 유지해 공기가 깨끗하겠고요. 다만 하늘이 차차 흐려져 내일은 전국적으로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강원 산간지방에는 최고 7cm가량의 봄눈이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뇌물수수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오전 9시 30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됩니다. 검찰 조사를 받는 역대 5번째 전직 대통령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논현동 자택에서 변호인단과 최종 방어 전략을 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논현동 자택 앞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네, 장인수 기자, 그곳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출석이 이제 2시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검찰 출석을 앞두고 이곳 자택은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날이 밝아오면서 경호 인력과 이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탄 것으로 보이는 차량들이 자택을 드나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영 씨도 이번 검찰 수사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는데요. 그는 이곳의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벽 5시 반쯤 자택에 불이 켜진 걸로 보아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일찍 일어나 검찰 출석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자택 안에는 이 전 대통령과 김윤옥 여사가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 안은 아직까지 조용하지만 집 주변엔 어제부터 100여 명의 취재진이 자리를 잡고
장사진을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2시간 후면 자택을 출발하게 될 이 전 대통령의 모습을 취재하기 위해서입니다. 경찰도 집과 검찰청사 주변 등에 500명의 병력을 배치해놓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 경찰은 이 전 대통령 자택 주차장 입구에 철제 펜스로 폴리스 라인을 설치하고 일반인들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2시간 후면 이 전 대통령은 차에 탑승한 채 주차장 입구를 나와 검찰청사로 향하게 되는데요. 차에 탄 채로 출발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사실상 이 전 대통령의 얼굴을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출석까지 이제 한 2시간 반 정도 남았는데요. 이 전 대통령 언제쯤 자택 출발할 것 같습니까? 네, MB 정부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김효재 전 수석은 어제 기자들에게 검찰이 요구한 시간에 맞춰서 검찰청사에 나가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찰이 9시 반까지 출석해달라고 요청했으니까 이 전 대통령은 이곳에서 9시쯤 늦어도 9시 10분이면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어제 이 전 대통령의 이동 경로도 사전 협의를 거쳐 정해졌습니다. 다만 보안과 안전 문제 때문에 동선은 아직까지 공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청와대 경호처가 제공한 차량을 타고 이동하게 됩니다. 검찰청사까지 이동하는 중에는 경찰 순찰차와 경찰 모터사이클 여러 대가 이 전 대통령의 차량을 호위할 계획입니다. 경호처와 검찰은 10여 명의 경호 인력을 이곳 자택으로 보내 이 전 대통령의 경호를 책임지게 됩니다. 또 MB 정부 시절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낸 맹형규 전 장관이 이곳 자택부터 검찰청사까지 이 전 대통령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아직까지 이곳의 모습을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진보단체 회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는 줄잡아 20여 개입니다. 크게는 뇌물수수, 직권남용, 불법 정치 개입 등 3갈래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 가운데 형량이 무거운 뇌물수수 관련해서는 최근까지도 새로운 의혹이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강연섭 기자입니다. 현재까지 혐의가 드러난 뇌물 액수는 최소 110억 원입니다. 뇌물은 크게 국정원 특수활동비와 2007년 대선을 전후해 기업과 정치인 등으로부터 받은 불법 자금으로 나뉩니다. 국정원 특활비는 김백준 전 청와대 기획관이 받은 4억 원과 김윤옥 여사 측에 건넸다는 10만 달러 등 모두 17억 5천만 원입니다. 민간 불법 자금으로는 삼성의 다스 소송 대납 70억 원, 이팔성 전 우리금융 지주회장의 22억 5천만 원, 대보그룹 5억과 김소남 전 의원의 공천원금 4억 등을 합쳐 모두 93억 5천만 원입니다. 다스의 실소유주로 이 전 대통령이 명시되면서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과 횡령입니다. BBK에 투자했다 날린 140억 원을 돌려받기 위해 구속 기소된 김백준 씨와 김재수 당시 LA 총영사를 통해 김경준 씨를 압박한 것이 입증된 만큼 직권남용 혐의는 피해가기 힘듭니다. 재산관리인인 이병모, 이영배 씨의 횡령과 배임, 약 300억 원대의 추가 비자금 조성과 계열사를 동원한 아들 시영 씨 개인회사 지원 등 이 전 대통령에게는 수백억 대의 횡령과 배임 혐의가 적용됩니다. 또 청와대 문건을 무더기로 빼돌려 영포빌딩 비밀창고에 보관해온 사실이 드러나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 혐의가 더해졌습니다. 군 사이버사령부와 국정원의 불법 정치 개입을 통한 여론 조작을 보고받고 승인했다는 의혹도 이 전 대통령이 소명해야 할 부분입니다. MBC 뉴스 강현섭입니다. 그럼 이번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게 될 서울중앙지검으로 가보겠습니다. 조국현 기자, 지금 그곳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날이 밝으면서 서울중앙지검엔 긴장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들이 소환을 준비하는 모습도 눈에 띄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은 어젯밤 9시부터 소환에 대비해서 청사 전체를 비웠고 자정부터 통제했습니다. 출입로는 폐쇄된 상태로 현재 중앙지검 경내로 일반인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 중앙지검 각 부서에서 차출된 인원들이 새벽 4시부터 청사 경비에 투입된 상태입니다. 취재진 역시 비표를 받아야 청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니까 말 그대로 철통 보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되는 건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약 1년 만인데요.
그 때문에 어제 하루 동안 이곳은 준비 작업으로 분주했습니다. 어제 오후에 취재진 포토라인이 설치됐고 이 전 대통령이 잠시 뒤 소감을 말할 위치 역시 어제 확정이 됐습니다. 촬영을 위해 내외신 취재진 100여 명이 이곳에서 회의를 거듭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어제 오후 늦은 시간에는 이번 수사를 총괄하고 있는 한동훈 3차장 검사가 포토라인 부근에 내려와서 직접 현장 상황을 파악하는 등 이곳의 긴장감은 어제부터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전 9시 반에 이 전 대통령이 도착하면 포토라인에 서게 될 텐데요. 어떤 말을 할지도 궁금한 대목이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검찰을 출입하는 기자들이 질문을 모아서 이 전 대통령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질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이 이 질문을 받아서 답을 할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인데요. 현재로서는 기자 질문에 대한 답변보다는 준비한 메시지를 읽은 뒤에 조사실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7일 서울 삼성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이번 수사를 보수를 괴멸시키기 위한 정치 공작이라고 규정한 바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입장이 당시와 비교해서 달라지지 않은 만큼 오늘 포토라인에서도 지난 기자회견과 유사한 얘기를 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 성실히 조사받겠다고 짧게 언급했던 작년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짧은 소회만 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 대통령 측은 어제 돈이 없어서 변호인단 구성이 어렵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전 재산이 29만 원이라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말이 연상이 되는데요. 대체 재산이 얼마나 없길래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정은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재산이 없는 이유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측은 대부분을 청계재단에 기부한 탓이라고 말했습니다. 전 재산을 사회 환원하셨습니다. 서울시장 4년 동안 월급도 한 푼도 안 받으셨고요. 지금 사실은 변호인단은 매우 큰 돈이 들어가는데 그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2006년 임기가 끝난 서울시장 시절까지 언급했지만 7년 뒤 대통령 퇴직 후 신고한 재산만 봐도 적지 않은 규모입니다. 2013년 관보에 공시된 이 전 대통령의 재산은 46억 3천여만 원, 예금은 9억 5천여만 원이었습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퇴임 후 매월 1,200만 원씩, 지금까지 8억여 원의 연금도 받았습니다. 경호와 경비, 사무실 운영과 통신, 교통, 진료까지 정부가 지원하는 걸 감안하면 현금 규모가 크게 줄어들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부동산도 살펴봤습니다. 작년 기준 이 전 대통령 내외가 보유한 대지와 주택의 공시가격은 68억여 원. 시세를 적용하면 100억 원을 훌쩍 넘깁니다. 논현동에서 거래된 50억 이상의 이제 고가 주택의 평당가를 평균을 내서 계산 금액이고요. 이명박 대통령 자택에 적용한 결과 131억 원 정도가 송출됐습니다. 혐의의 중심인 차명 재산을 제외하더라도 당장 확인 가능한 재산만 이 정도인데 왜 돈이 없다는 말을 꺼냈을까? 이 전 대통령 측은 대형 로펌에 문의하니 변호사 선임 비용을 시간당 90만 원, 1년 재판에 100억 원을 요구해 선임을 포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시간당 90만 원. 법조계에선 이 정도면 이 전 대통령이 전직 대법관, 즉 가장 비싼 정관 변호사를 수임하려 한 거라 말합니다.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을 트위터로 전격 경질하고 후임에 마이크 폼페이오 CIA 국장을 내정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표적인 대북 강경파로 외교수장이 교체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박민주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른 아침 트위터를 통해 틸러슨 국무부 장관의 경질 사실을 알렸습니다.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 자신과 의견 차이가 크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We got along actually quite well, but we disagreed on things. 후임 국무부 장관으로는 대북 강경파이자 트럼프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평가를 받는 마이크 폼페오 CIA 국장이 지명됐습니다. 백악관 측은 틸러슨 장관이 아프리카 순방을 가기 직전 해임 예정 사실을 통보했다고 설명했지만 국무부 관계자는 틸러슨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를 보고 나서야 해임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오는 31일까지만 장관으로 일하게 됐다며 인수인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충격을 받은 듯 평소와 달리 긴장한 모습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I received a call today from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t a little after noontime from Air Force One. What is most important is to ensure an orderly and smooth transition. 트럼프 대통령과의 잦은 의견 충돌로 틸러슨 장관의 경질설은 이미 여러 차례 흘러나왔지만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 해임된 건 예상 밖이라는 반응이 많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폼페오 국장을 후임으로 지명한 건 정부 내에서 각종 현안에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라면서 대북 정책의 틀이 크게 달라질 가능성은 낮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미국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경질됨에 따라 외교부는 내일로 예정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방미 일정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외교부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한미 외교장관 회담이 예정돼 있었지만 국무장관 교체가 발표된 만큼 미국 측과의 협의를 통해 방미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 장관은 내일 출국해 모레 워싱턴 DC에서 틸러슨 국무장관과 외교장관 회담을 가질 예정이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가운데 국무장관이 교체돼 소통이 힘들지 않겠냐는 우려에 대해 외교부는 한국과 미국은 양국 정상을 비롯해 NSC, 외교 당국, 국방 당국 등 다방면에서 소통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4년 연임의 대통령제로 헌법을 바꿔 오는 2022년부터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르는 안을 사실상 제안했습니다. 6월 개헌의 필요성도 다시금 강조했습니다. 임명현 기자입니다. 국민헌법자문특위의 개정헌법 자문안을 보고받은 문 대통령은 작심한 듯 왜 지금 개헌을 해야 하느냐는 문제에 답했습니다. 자문안의 핵심은 대통령 4년 연임제. 이 안대로 헌법이 개정된다면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시기를 일치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현행대로라면 차기 대통령 선거는 2022년 3월에 시행됩니다. 또 지방선거가 올해 6월 예정된 만큼 그 다음 지방선거는 2022년 6월에 치러집니다. 따라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될 단체장들의 임기를 3개월만 단축할 경우 대선과 지방선거를 2022년 3월 동시에 치를 수 있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그렇게 되면 총선은 2020년과 2024년 예정된 만큼 이후엔 2년 간격으로 총선과 대선,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게 됩니다. 대통령과 지방정부가 함께 출범하고 총선이 중간평가 역할을 하는 선거체제, 정치체제가 마련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현행대로라면 대통령 임기 중에 보통 3차례 전국선거를 치르게 돼 국력 낭비가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금 개헌을 해야 자문안이 강조한 선거 비례성 강화의 원칙, 대선 결선 투표제 도입 등도 적용할 수 있다며 개헌의 당위성을 거듭 역설했습니다. MBC 뉴스 임명현입니다. 남북 북미 정상회담 성사 경과를 설명하기 위해 중국과 러시아를 잇따라 방문했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오늘 오후 귀국합니다. 정 실장은 어젯밤 러시아 모스크바에 도착해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을 만나 광북 방미 경과를 설명하고 협력 방안을 조율했습니다. 일본을 방문해 아베 신조 총리에게 정상회담 성사 경과를 설명한 서원 국정원장은 어젯밤 귀국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서 원장과 면담에서 현재의 상황 변화는 그동안 한미일 세 나라가 긴밀하게 공조해온 결과로 평가한다면서 남북 관계의 진전과 비핵화 국면에서 변화를 가져온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비서 성폭행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충남도청을 전격 압수수색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이준범 기자입니다. 검찰은 충남도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도지사실과 도지사 관사 2곳이 대상으로 검사 3명과 수사관 16명이 투입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 장소로 지목된 곳은 아니지만 정황 증거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도지사와 수행비서라는 상하관계에서 저항하지 못했다는 김지은 씨의 주장과 성관계의 강제성은 없었다는 안희정 전 지사의 진술이 엇갈리면서 두 사람 관계를 따져보려면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 성폭력 상담소 협의회는 미투 운동을 왜곡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또 다른 피해자가 등장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어떤 특정인에 대해
해서 말을 할 수는 지금 없습니다. 제보가 있고 다른 피해가 있다고 알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에 대해 안전지사의 변호인 측은 전혀 확인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두 번째 피해자가 오늘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전국 성폭력 상담소 협의회는 안전지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정무비서 김지은 씨에 이어 두 번째 피해자의 고소장을 오후 3시 반 서부지검에 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피해자는 안전지사가 설립한 싱크탱크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 직원으로 안전지사에게 1년 넘게 수차례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은고 명인이자 용인대 명예교수인 이호규 씨가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다는 폭로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용인대는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홍신영 기자가 피해자들을 만났습니다. 검은고 명인 이호규 용인대 명예교수입니다. 국립국악원 연주단 부악장을 지낸 국악계 원로입니다. 그런 그가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뒤로 와서 안으신 상태로 밀착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아랫배 계속 여기 만지시고. 학생들 사이에서 이 교수의 성추행은 공공연한 사실이었습니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할 때 마주치게 되면 좀 피해다녀라 얘기를 좀 들었고 만지고 이러는 거 조심하라고. 연주자라는 법을 알려준다며 가슴을 만졌다. 복식호흡법을 알려준다며 눕히고 올라탔다. 현재까지 피해 사실을 폭로한 용인대 졸업생과 재학생은 7명입니다. 아픈 신용을 내기도 하고 별별 짓을 다 해도 피해 갈 수가 없었어요. 이 피해자는 자신의 동생도 국악고등학교 재학 시절 같은 피해를 당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어린애들이잖아요. 미성년자였었던 거예요. 국악계라는 게 참 작아요. 문제를 제기하고는 아무것도 못해요. 용인대는 조사에 착수했고 명예교수직 박탈 여부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추행 사실 확인을 위해 이 교수에게 연락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경북 상주에서 70대 할머니가 사육장에서 키우던 개에 물려 숨졌습니다. 개에 물리는 사고가 해마다 1000건 넘게 발생하는데 최근 5년간 3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3년째 키우던 도사견 사육장에서 74살 이모 할머니가 숨졌습니다. 개농장을 운영하는 이 씨는 평소처럼 사료를 주려고 집 마당에 우리로 들어갔다가 몸 여러 곳을 물린 채 쓰러졌습니다. 공격한 도사견은 어깨뼈까지의 높이, 최고가 80cm에 달하는 성견으로 도사견은 맹견 중에서도 가장 사납기로 유명합니다. 출동했을 때 우리 안에 일단 이제 할머니 한 분 이제 쓰러져 계셨고 그다음에 개가 이제 한 마리 앞에 있었어요. 예, 굉장히 대형견이었어요. 119 구조대가 도사견을 마취총으로 쏴 사육장 밖으로 여주인을 구출했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이미 작년인가 재작년에가 다 물렸어. 그 안쪽에 물리가 여기 숨이 막 이렇게 있어.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개물림 사고는 2015년부터 한 해 1000건을 넘어섰고 최근 5년간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입마개 의무화를 비롯해 사망 상해 사고를 낸 개는 안락사하는 등 한층 강화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내놓은 상황. 또다시 벌어진 개물림 사망 사고로 인해 본격적인 법 시행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피해자들이 처음으로 구제돼 억울하게 탈락한 8명이 올 하반기부터 회사에 출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필 규정이라고 해야겠죠. 조현용 기자입니다. 2년 전 한국가스안전공사 시험에 응시했던 A씨. 면접까지 잘 봤다고 생각했지만 결과는 불합격이었습니다. 1년 가까이 다시 취업 준비를 해 다른 직장에 입사했다가 지난 6일 가스안전공사 인사불안 전화가 왔습니다. 합격이란 겁니다. 만감이 교차했는데요. 사필 규정이라는 생각이 제일 많이 들더라고요. 많이 아깝기도 하고 어쨌든 시간적으로든 금전적으로든 잃어버린 부분이잖아요. 가스안전공사는 A씨처럼 지난 2015년과 2016년 면접에서 순위 조정으로 억울하게 탈락한 8명을 하반기에 입사하게 했습니다. 당시 사장이 여성이다, 집이 멀다 등의 이유를 붙여 마음대로 떨어뜨린 사람들입니다. 늦은 감은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이렇게 진행이 되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채용 비리 때문에 합격 점수를 받아놓고도 불합격한 피해자가 적어도 100명은 될 걸로 예상됩니다. 다만 실제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재판 과정의 공소장 등 채용 비리 피해자라는 것이 명확히 입증되는 공식 자료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조현용입니다. 오늘 아침 포항이나 인천 등지는 3월 관측 이래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할 정도로 날이 따뜻합니다. 낮 동안에는 기온이 더욱더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울의 낮 기온이 20도, 광주 23도, 구미는 24도 등으로 남부지방 곳곳은 낮 동안에 덥게도 느껴지겠습니다. 날이 따뜻해져도 미세먼지가 유입되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 전국에서 보통에서 좋음을 유지해 공기가 깨끗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하늘은 차차 흐려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내일은 전국적으로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지방에는 최고 7cm가량의 봄눈이 쏟아지겠습니다. 이 시각 기온 서울은 14.1도, 강릉은 15.6도, 포항 13도, 광주는 9.9도 등으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2도에서 최고 10도가량 높은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출근길에 가벼운 옷차림으로도 괜찮겠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20도, 강릉 21도, 포항 22도, 광주와 대구는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각 분야 이슈를 심층 분석하는 투데이 매거진. 오늘 순서는 김종배 시사 펀치입니다. 시사평론가 김종배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검찰에 소환이 되는데 그렇습니다. 받고 있는 혐의가 한두 가지가 아니죠? 사법적으로 하면 한 20가지가 넘는다고 하고요. 근데 워낙 이게 방대하기 때문에 그냥 그 일상 용어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크게 세 갈래가 있습니다. 네. 한 가지는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받은 의혹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다스와 관련된 의혹이 있고 또 한 가지는 2007년 대선을 전후로 해서 뇌물성 불법 자금 받은 의혹, 이 세 가지가 있는데 다스와 관련한 의혹은 또 소갈래가 여러 가지가 있죠. 실소유주가 누구냐라고 하는 의혹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300억대에 달한다는 횡령 의혹이 있고요. 여기에다가 삼성으로부터 60억대에 이르는 소송비 그 대납 받았다는 의혹도 있고 또 그 이 소송과 관련해서 청와대 등 국가기관을 동원했다는 의혹도 있으니까 참으로 여러 가지로 많은 거죠. 네, 정말 최대한 간략히 정리했는데도 의혹의 규모가 큽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검찰 조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을까요? 지금 뭐 그 질문지만 100페이지가 넘고 질문 수만 수백 가지에 다른다고 하니까 이게 물리적으로 과연 하루 안에 이게 전부 다 그러니까 조사를 할 수 있겠는가? 이런 그 우려 섞인 진단이 나오고 있지만 또 한쪽에서는 뭐 큰 문제는 없을 거다. 왜냐하면 질문 응답이 빠른 속도로 전개될 것이다. 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부인으로 일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뭐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지금 함께 나오고 있죠. 네, 그렇다면 조사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까요? 지금 뭐 낙관할 수는 없겠지만요. 일반적으로는 상당 부분 검찰 수사가 진척이 돼 있지 않는가라고 봅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고 있는데 한 가지는 측근. 심지어 친척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등을 돌렸다. 그래서 상당한 진술을 확보를 했다. 이런 진단이 나오고 있죠. 예를 들어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나 김희중 전 청와대 이제 제1부속실장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경우라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영포빌딩 지하 2층을 압수수색을 해서 이 다량의 문건, 특히 청와대 문건을 확보를 했고 여기서 상당히 중요한 문건들이 다수 확보가 된 게 아니냐.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명박 전 대통령 퇴임 뒤에 다스 지분 정리 문제를 검토한 PPP라고 하는 문건이 있습니다. 포스트 프레지던트 플랜이라고 하는 이런 문건 등이 있기 때문에 일정하게 물증까지 확보가 되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뭐 낙관을 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또 한쪽에서는 그건 너무 예단이다, 섣부르다. 왜냐하면 마지막으로 지금 구멍이 있기 때문이다. 또 이런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죠. 마지막으로 구멍이 있다는 건 또 어떤 뜻인가요?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쉬울 것 같은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관리를 정리하면서 제가 빼놓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군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사건과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상관성. 사실은 그 수사 초기에는 이 문제도 상당히 중요했는데 갑자기 힘을 잃었습니다. 언제 힘을 잃었냐면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나면서 힘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 뇌리에서 사라져버렸는데 제가 이걸 왜 예로 드냐면 이때 문건이 여러 가지가 발견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종북 논란 국회의원에 대한 여론 동향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한 문건까지 있었습니다. 네. 여기에 김관진 당시 장관의 사인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김관진 전 장관이 당연히 알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니까 이건 확실한 물증이다 했는데 네. 법원에서는 구속적부 심사 끝에 풀어주면서 뭐라고 했냐면 범죄 성립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통상적인 사인 갖고 장관이 알았다고 보기는 힘들다. 이런 논리를 펴면서 풀어줬는데 이거를 만약에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대입을 하면 어떤 이야기가 성립이 되느냐. 여기서 측근들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명박 전 대통령 쪽에서 나는 몰랐다 해버리면 어떻게 연결할 거냐. 이게 마지막 과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난 몰랐다. 이렇게 나올 전략을 갖고 올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게 지금 일반적인 전망인데요. 근데 이게 그냥 그 막연한 추측이 아니라 네. 이 사이버 사령부 댓글 공작 사건 초기에 이미 측근으로부터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 왜냐하면 또 나온 문건 중에 VIP 보고라고 적혀 있는 문건도 여러 가지가 발견이 됐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보고가 됐고 당연히 알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니까 측근이 뭐라고 했냐면 대통령은 그렇게 한가한 자리가 아니다. 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런 거 다 일일이 챙길 정도로 한가하지가 않은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반박을 했기 때문에 오늘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이렇게 대응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그럼 검찰이 바로 이 연결고리를 어떻게 칠 것이냐. 이게 오늘 수사의 포인트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검찰이 그 연결고리를 입증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게 지금 최대의 관심사인데요.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사실상 수사 기밀에 해당이 되기 때문인데 검찰도 그러니까 이른바 패라고 하는 걸 지금 미리 열지는 지금 않고 있는 그렇죠. 것인데요. 그러니까 근데 수사 기밀과 관련해서 주목해야 할 것 바로 3월 14일이라고 오늘인데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소환 날짜 연기를 이야기를 했을 때 검찰은 딱 끊었습니다. 안 된다. 왜 안 된다라고 딱 끊었냐면 오늘이 어떤 날이냐면 김백준 전 기획관에 대한 재판이 시작이 되는 날인데 이게 그 사법행정상으로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김백준 전 기획관 변호인 측에 수사 자료를 전부 다 복사를 해줘야 됩니다.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어떤 물증을 확보했는지가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오늘. 근데 날짜를 연기해주면 만에 하나라도 이 수사 자료가 이명박 전 대통령 쪽으로 흘러가면 아 검찰이 여기까지 확보를 했구나 하면서 조사의 대응 전략을 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날짜 연기 안 된다라고 못 박은 게 아니냐 이런 그 지금 추측이 나오고 있는 건데 거꾸로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까지 나올 수가 있냐면 그럼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은 상당히 중요한 수사 기밀을 또 확보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추측도 나오고 있는데 이건 말 그대로 현재로서는 추정이기 때문에 뚜껑은 열어봐야 되는 것이죠. 네, 잠시 후에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이제 이 전 대통령의 소환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9시 30분, 이제 한 2시간 정도만 남겨놓고 있는데요. 이 전 대통령은 이 검찰 조사를 받는 역대 5번째 전직 대통령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네, 이 전 대통령은 논현동 자택에서 변호인단과 최종 방어 전략을 짠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장인수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장 기자, 그곳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출석이 2시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검찰 출석을 앞두고 이곳 자택 앞은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날이 밝으면서 이 전 대통령의 측근들도 속속 모습을 나타내고 측근들이 탄 것으로 보이는 차량도 자택을 드나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영 씨도 이번 검찰 수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까지 모습을 나타내지는 않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5시 반쯤 이 전 대통령 자택에 불이 켜졌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일찍 일어나 검찰 출석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택 안에는 이 전 대통령과 김윤옥 여사가 머물고 있는데 집 안은 아직까지 조용하지만 집 주변엔 어제부터 100여 명의 취재진이 미리 자리를 잡고 장사진을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한 1시간 반쯤 후면 자택을 출발하게 될 이 전 대통령의 모습을 취재하기 위해서입니다. 경찰도 이명박 전 대통령 집 주변 등에 500명의 병력을 배치해놓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 경찰은 이 전 대통령 자택 주차장 입구에 철제 펜스로 폴리스 라인을 설치하고 일반인들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잠시 뒤면 이 전 대통령은 차에 탑승한 채 주차장 입구를 나와 검찰 청사로 향하게 되는데요. 차에 탄 채로 자택을 출발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사실상 이 전 대통령의 얼굴을 보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네, 자택에서 중앙지검까지 거리가 멀지 않아서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 전 대통령 언제쯤 출발할 것 같습니까?
네, MB정부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김효재 전 수석은 어제 기자들을 만나 검찰이 요구한 대로 예정된 시간에 맞춰서 검찰청사에 나가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찰이 9시 반까지 출석해달라고 했으니까 이 전 대통령은 이곳에서 9시쯤, 늦어도 9시 10분이면 출발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어제 이 전 대통령의 이동 경로도 사전 협의를 통해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다만 보안 문제 때문에 동선은 아직까지 공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청와대 경호처가 제공한 차량을 타고 이동하게 됩니다. 검찰 청사까지 이동하는 중에는 경찰 순찰차와 경찰 모터사이클 여러 대가 이 전 대통령의 차량을 호위할 계획입니다. 경호처와 검찰은 10여 명의 경호 인력을 자택으로 보내 이 전 대통령의 경호를 책임지게 됩니다. 또 MB정부 시절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낸 맹형규 전 장관이 이곳 자택부터 검찰 청사까지 이 전 대통령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아직까지 이곳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에 오히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을 촉구하는 개혁적인 시민단체 시민들이 이곳에 모여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다스는 누구 겁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오늘 검찰 소환은 이 국민적 의혹에서 시작됐습니다. 과연 오늘 검찰이 이 물음에 답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다스의 실소유주에 대한 의혹에서 오늘 이 전 대통령의 검찰 조사까지 그간의 상황들을 김정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제가 내 회사 같으면 현대 그만뒀을 때 차고 앉았죠. 할 일도 없고 놀 때인데. 다스가 누구 것이냐는 질문에 대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첫 대답이었습니다. 지난 2007년 한나라당의 대선 후보 검증 청문회에서 이 전 대통령은 의혹을 부인했고 당선 뒤에도 의혹의 눈길은 여전했습니다. 논란 속에 출범한 BBK 특검팀. 그러나 대통령 당선인을 상대로 한 수사는 시작 전부터 회의적이었습니다. 당선인이 다스 지분 주식을 이상원, 김재정, 김창대 명의로 차명 소유하였다는 의혹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던 지난해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질문이 인터넷과 SNS에 넘쳐나기 시작했고 아예 다스 주식을 직접 사서 실소유주를 확인해보겠다며 시민 3만 6천여 명이 150억 원을 모금하는 등 국민적 의혹은 커져만 갔습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의 고발로 본격적인 검찰 수사가 재개됐고 주변인들의 증언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당시에 이제 당선인 신분자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면 그런 얘기는 못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시영이는 지금 MB 믿고 해서 자기 거라고 회사에서 마음대로 하고 있잖아.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바꿨고 사건 관련자들의 영장에 이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주주라고 적시했습니다. 다스를 편법으로 물려받으려 한 의혹에 휩싸인 아들 시영 씨의 비공개 조사까지 마친 검찰은 오늘 이 전 대통령 소환을 계기로 무려 10여 년을 끌어온 국민적 의혹에 대한 해답을 모색합니다.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 네, 앞서 논현동 자택 분위기 살펴봤는데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 때하고는 좀 분위기가 다른 것 같아요. 너무 조용한 것 같죠.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제 삼성동 자택 앞에 양쪽에 다 등장을 했죠. 탄핵 반대 세력이 나와서 막 고함을 질렀고 또 뭔가 반대쪽 사람들도 나와서 입장을 표명을 하고 그러면서 상당히 어수선한 분위기를 연출을 했었는데 아마도 그때는 이게 탄핵 직후라고 하는 점, 그다음에 탄핵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서 감정이 최고조로 올라있던 이런 시점이기 때문에 특히나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됐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사실 몇 번의 어떤 공개 노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따라붙으면서 뭔가 외치고 시위하고 이런 장면들은 거의 목격한 바가 없었습니다. 최측근들 말고는 거의 그렇습니다.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검찰에 출두하는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출두와 거의 비슷한 모습이 연출될 가능성은 오히려 적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모르겠습니다. 좀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화면상으로도 보면은 물론 안전상을 이유로 펜스도 설치돼 있고 경찰들 그리고 취재진들이 많이 보이는데 일반 시민들은 거의 모습을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이런 시각이기도 하겠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지금 검찰 소환 조사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나갈 사람이 벌써 와 있다고 봐요. 그렇죠. 그런데 아직 저런 모습이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에 반대했던 이런 목소리와 비슷한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고 그렇군요. 이렇게 봅니다. 이제 검찰 소환까지 약 2시간 정도 남았는데 이 전 대통령은 지금 자택안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 걸로 예상하십니까? 지금 뭐 이 어떤 질문이 나올 것이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는 사실은 어제까지 다 끝났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이 시각까지 벼락치기 공부를 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심호흡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심리적인 준비, 이거 지금 이 시간에 그거 말고 더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자, 지금 현장 상황을 보고 계시는데요. 상당히 많은 취재진과 또 경찰 인력들이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의 논현동 자택 앞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서울중앙지검까지 논현동에서 이렇게 물리적으로도 거리가 멀지 않아요. 물리적으로도 멀지가 않고 또 신호 통제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아직은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사이드카가 인도를 하고 이렇기 때문에 순식간에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고요. 오히려 가장 바쁜 것은 취재 차량이 아닐까 싶은데 박근혜 전 대통령 출두할 때도 취재 차량이 따라붙으면서 그 이동 경로를 계속 따라가면서 카메라에 담기 위해서 엄청나게 경쟁하는 장면이 화면에 그대로 드러났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었죠, 취재진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생 많이 했는데요. 오늘은 특히나 이 거리가 더 짧기 때문에 최대의 경쟁은 거기서 벌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맹영규 전 장관이 이제 수행을 할 거라고 알려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제 그림은 중앙지검, 서울중앙지검 상황인데요. 아직까지는 조금 조용한 그런 분위기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최대의 관심사는 출두를 해서 포토라인에 서가지고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사실 이게 최대의 관심사인데 두 가지 가능성을 다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기는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 대응 전략에서 조금이라도 노출될 수 있는 발언은 극력 자제를 할 건데 그런데 뭐 어느 순간부터 모범 답안이 되어 있는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이 정도의 수준은 전직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지위를 고려할 때 여기서 끝날 것인가? 이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케이스라고 봐야 되는 건데 또 한 명의 케이스가 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인데 이른바 골목 성명이 있었죠. 고향으로 내려가 버렸죠. 검찰의 그 소환 조사를 거부를 하면서 그러면서 골목에서 성명을 발표한 바가 있었는데 그 중간 형태, 포토라인에 서가지고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근데 물론 수사와 직결되는 내용은 아니고 오히려 정치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이런 입장을 밝힐 가능성. 마지막 그 가능성 체크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거일 것 같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번에 이제 입장 표명을 한번 했잖아요. 그때 내용을 보면은 오늘도 아마도 비슷한 내용을 얘기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나오고 있는데. 바로 그 점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숨죽여서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지켜본 게 아니라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마이크를 잡고 본인이 직접 입장을 밝힌 적도 있고 그다음에 비서실을 통해서 보도 자료도 여러 차례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도 그럴 가능성이 높고요. 그 일상적인 포토라인과는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포토라인에 서자마자 기자들이 우르르 몰려들어서 아수라장을 연출하는 이런 모습은 오늘은 보이기가 힘들어요. 경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자들의 이걸 모아가지고 대표가 되는 어떤 기자가 앞에 가서 한번 대신 질문을 하는 이런 형식을 빚을 거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자기 입장을 밝힐 수 있는 환경이 연출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얼마나 적극적으로, 그다음에 얼마나 그 구체적으로 자기 입장을 밝힐까. 이게 그 체크해야 되는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각 현재 이명박 전 대통령의 논현동 자택 앞 상황 그리고 중앙지검 상황을 동시에 보고 계신데요. 아직까지는 조용하지만 양 두 곳 모두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네, 오늘 검찰 소환 조사는 영상으로 녹화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첫 1호실에서 이제 그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영상 녹화를 하겠다라고 검찰이 입장을 밝혔고 이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측도 좋다 이렇게 응했다라는 건데 이 좋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에 사실은 상당히 여러 가지가 담겨 있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상 녹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혹시라도 무슨 강압 수사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수사에 대한 논란을 검찰은 차단하겠다는 뜻이 여기에는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이거에 대해서 좋다. 그럼 영상 녹화 하자라고 하는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 쪽에서도 우리도 그러니까 그 뭐 의기소침해서 그러니까 들어갈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때문에 정면으로 대응하겠다.
이런 뜻이 여기에 담겨 있다고 봐야 되는 거겠고요. 네. 그래서 특히나 검찰청 앞에서의 장면이 더더욱 궁금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게 정치 보복이고 노무현 전 대통령 뭐 수사에 대한 무엇이다 이렇게 뭐 한풀이 비슷하게 이렇게 주장한 바가 있는데 비슷한 주장을 할 것인가가 관심사고 또 한 가지의 관심사는 그렇게 주장을 하면 메아리가 있겠느냐도 관심사죠. 왜냐하면 그렇게 주장을 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 지지자가 맞다 하면서 예를 들어서 또 하나의 액션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 전에 그 사무실에서 입장을 발표했을 때는 호응하는 메아리는 거의 없었거든요. 오늘은 어떨까 이것도 궁금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나는 몰랐다, 난 아니다. 계속해서 이제 모르쇠로 일관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지금 증거들이 많이 나왔고 검찰로서도 어떤 입증할 수 있는 물증을 많이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핵심이 그 관련 진술까지는 다 확보가 된 것 같아요. 뭐 전제 뭔가 그 다스 전직 직원부터 시작을 해서 청와대의 최측근까지가 전부 다 진술을 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등을 돌렸다고 하니까 관련 진술은 충분히 확보가 된 것 같은데 그 진술을 입증할 수 있는 물증을 검찰이 얼마만큼 확보를 했는가 이게 관심사인데 예를 들어서 근데 사실 물증을 확인하기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았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뭐 도합 17억이다 이런 이야기가 액수까지 나왔는데 자 김백준 전 기획관이 어디서 트렁크로 받았다라는 것까지는 나왔습니다. 근데 받아서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예를 들어서 전달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럼 전달 과정을 입증할 수 있는 물증이 어떤 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거의 없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받은 바 없다, 아는 바 없다. 그리고 그거는 김백준 전 기획관 선에서 알아서 처리한 것이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이게 지금 이런 CCTV 그 영상이 예를 들어서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그 쌓인 문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내밀 수 있는 물증이 얼마만큼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게 관심사라는 겁니다. 검찰에서는 질문지만 해도 100장이 넘는다, 120장가량 된다 이런 얘기도 들렸는데 당일에 조사를 끝낸다고 했어요. 대충 몇 시쯤 끝날 걸로 예상을 하십니까? 그래도 이게 그 아무리 그러니까 그 짧게 모릅니다. 저는 아닙니다라고 만약에 답변을 한다 하더라도 질문 수가 100가지가 그러니까 수백 가지가 된다고 하고 페이지로만 100페이지가 넘는다라고 한다면 묻고 답하는 물리적인 시간만 해도 상당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그 나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그냥 논스톱으로 계속하기도 힘든 부분 중간중간에 잠깐씩 쉬고 또 식사도 해야 되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밤늦게까지 진행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됩니다.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밤 11시 넘게 끝나서 그리고 조서 확인까지 하고 나온 거는 아침 그 다음날 새벽에서 왜냐하면 바로 그건데요. 그 묻고 답한 거 외에 그다음에 그게 이제 그 작성이 되면은 전부 다 꼼꼼히 이제 검토를 하는 또 과정을 거치게 되거든요. 바로 이것까지 한다면 상당한 어떤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게 될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이명박 대통령의 수사 과정을 보면은 물론 뭐 나중에 이제 그 영포빌딩 압수수색 과정에서 큰 물증들이 나왔지만 그 전에는 이 측근들의 진술이 사실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었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희중 전 제1부속실장 같은 경우는 국정원 특활비 10만 달러가 그 김윤옥 여사 쪽으로 흘러갔다라는 진술도 했고요. 그다음에 국정원 특활비 받았다라고는 결정적인 건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의 입에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언제 2억 받았고 또 언제 2억 받았고 그래 받아가지고 어떤 수석에게 전달이 돼서 어떤 용도로 썼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진술로 이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문제는 이 진술 같은 경우도 만약에 법정으로 간다면 얼마만큼 일관되게 계속 가느냐에 따라서 이 신빙성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술도 일정한 증거로서의 또 효력을 갖게 되겠지만 가장 결정타 이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물증. 예를 들어서 이것이 자료, 그러니까 다스의 경우하고 그다음에 국정원 특활비의 경우하고 그다음에 2007년 대선 전후로 해서 받았다라는 뇌물성 돈하고 이거에 따라서 물증의 확보 여부도 사안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좀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검찰이 관련 자료나 물증을 얼마만큼 확보했는가가 최대의 관심사라고 봐야 됩니다. 자, 조금 전 MB 측 김영우 의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오늘 소환이 정치 보복이라고 언급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종배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출근길에는 그래도 쌀쌀하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오늘은 출근길마저도 온화합니다.
특히 포항의 경우는 13도까지 올라 있고요. 포항은 3월 중순의 아침 기온으로는 이 지역 관측이 시작된 지난 1943년 이후 가장 높은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서울도 14.1도까지 올라 있는데요. 낮에는 더욱 따뜻해지겠습니다. 한낮에 서울이 20도, 광주 23도, 구미는 24도까지 올라 남부지방 곳곳은 덥게도 느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